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전자신문이 보니까 뭐 IT 쪽만 아니라 뭐 바이오 이런 쪽도 커버를 잘 해 주셔가지고요. 가끔씩 보면 전자신문에서 좋은 정보를 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입사했었던 94년 그때 당시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그 매경이나 뭐 한경과 같은 그런 경제신문도 있지만 이 전자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시니어 분들 중에 보면 확실히 전자신문이 커버하는 IT 쪽에 커버하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전자신문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오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90년대 2000년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자신문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기사는 근데 IT가 아니라 바이오 기사입니다. SK 바이오팜 제2 신약으로 글로벌 제약사 도약 내년 흑자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흑자를 못 냈구나, 일단 그 생각부터 들고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피터 린치도 얘기했지만 고성장주 플러스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그 턴어라운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언제부터 흑자 전환된다 이런 뉴스는 제가 눈여겨봅니다. SK 바이오팜은 높은 현금 창출과 자금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빅 바이오텍으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은 어제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바로 옆에서였었네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은 엑스코프리라고 하는데, 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SK 바이오팜은 내년부터 세노바메이트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이동훈 사장님이 내년 미국에서 총 월간 처방수 3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 직접 판매로 매출 총이익률이 90% 중반에 달하는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어 흑자 전환 후에도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이익 급증이 기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내 TRX 이 월간 처방수는 2만 2천 건 이상이고요. 2024년 중에는 3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려 명확한 치료 영역 내 의약품 처방 1위 달성이 목표라고 하네요. 세노바메이트는 게임 체인저라면서 경쟁 약품 대비 발작 소실률이 가장 높은 약이기 때문에 한번 처방받기 시작하면 다른 약으로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직판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전역의 직판 인프라와 영업인력 약 120명을 보유하고 보험 커버리지는 97%에 도달했다네요. 이미 구축한 미국 직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상업화 제품을 얹어주는 게 과제라면서
제2의 상업화 제품을 2025년에서 26년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노바메이트. 네. 메이트는 2029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2032년에는 35억 달러, 약 4조 원의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두 번째 제품을 개발하면 성장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안정적 현금 흐름에서 두 번째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를 달성한 탄탄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빅바이오텍이라는 지향점을 또 제시했고요. SK바이오팜이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은 자산에서 기술 기반으로,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그리고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항암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를 위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마지막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의 확장은 우리가 더 이상 로컬 바이오 제약기업이 아니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균형 잡힌 빅바이오텍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하셨네요.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그때 상장할 때 IPO에 참여하면서 그때 한 3개월인가 6개월 락업으로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가격 그때는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쌌거든요. 제가 뭐 IPO에 대해서 종목 공모주 한창 그때 이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모주 투자 열풍이 막 너무 과열됐을 때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방송에서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공모주가 무조건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공모주가 언제 비싸게 형성이 되고 언제는 또 싸게 형성이 되느냐, 시장 분위기를 되게 많이 탑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공모주 참여가 두려웠죠.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뭐 앞으로 시장이 더 망가진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모주 투자할 때, 그리고 공모주 분석을 할 때 항상 피어 그룹 분석을 같이 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올라오면 해당 업종에 상장돼 있는 기업하고의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상장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PER PBR 얼마 받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공모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 있으면 피어그룹들 주가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모가도 싸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상장이 된 게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2020년 7월 달로 나오는데요. 이때 상장이 될 때 코로나 한창이었던 기간에 수요 예측도 하고 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싸게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10만 원, 9만 8천 원, 시초가 9만 8천 원이었는데 공모가는 이것보다 더 아마 쌌었죠,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에 상장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30% 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아마 4만 6천 원? 뭐 그 정도였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됐고, 워낙 이제 싸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6개월 락업을 걸어가지고요. 7, 8, 9, 10, 11, 요 6개월 뒤에 팔았을 때 가격이 16만 원에서 18만 원 요 사이에서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워낙 이제 공모가가 싸니까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들이 락업을 거느냐 보호예수 기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락업 안 걸고 바로 상장하면 첫날 때릴 수 있게끔 하면 물량을 뭐 100주 받는다면 보름, 한 달, 석 달, 그리고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락업을 걸면 이 100주가 아니라 거의 한 10배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지만요. 그 뭐 한 달에 많이 몰렸냐 3개월에 많이 몰렸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10배 이상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6개월 락업으로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 상장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뭐 BBIG 하면서 빅7 중에 바이오가 또 차지하다 보니까 좀 거품이 생겼었죠. 그 상장하자마자 그 달에 26만 9,500원까지 갔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SK바이오팜 임직원 중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이 가격에 주식 때리고 나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임직원들은 1년 락업이 걸려 있다 보니까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1년 뒤 7월 달에 주가가 11만 9천 원에서 12만 3천 원 사이, 13만 7천 원 사이였으니까 1년 뒤에 12만 원에 파는 것보다 상장하자마자 26만 9,500원까지 갔을 때 아예 여기서 팔고 나오자 하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몇 억씩 막 챙긴 직원들이 있었죠. 이런 게 조금 약간 병폐긴 합니다.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사주에 퇴사를 해야만 중간에 팔 수가 있거든요. 퇴사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락업을 그 직원들이 못 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 우수 바이오는 특히나 이제 우수 인력들이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주식 팔고 나와버리면 저거 제대로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78,700원이네요. 예, 이때 SK바이오팜에 물린 분들도 좀 있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년부터 아까 그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시총이 얼만가 그게 또 궁금하죠. 6조 2천억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7만 원 갔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 딱 3배 높았으니까 시총이 368, 18조 갔었네요. 18조 가는 기업이었는데 당장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다가 21년도에 950억 영업이익 났지만 그 해 2020년도에는 2395억 적자였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작년에 1300억 적자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분기에 1큐에 227억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아까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해서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여기 뭐 보다 보니까 리포트 나온 것도 있네요. 2025년 기업 가치 19조를 목표로 한다. 뭐 네, 어제 그 IR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시총이 다시 2배 반 이상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 세포마켓까지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는 저도 바이오 기업을 계속 좀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 가장 이제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 업체였잖아요. 뭐 임상을 하려고 해도 임상을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지금 바이오가 빈집이라 가지고 바이오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근데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런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세포마켓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한데요. 네이버페이가 세포마켓 결제 시장에 손을 뻗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단발성 판매를 하는 이들과 구매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포마켓이란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블로그나 SNS에서 물건을 파는 거래 서비스를 뜻하네요. 그러면 당근마켓 이런 것도 다 세포마켓이다, 그죠? 뭐 당근마켓에서 사업자 등록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 TMM을 운영하는 크래프타는 네이버페이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네요. TMM은 개인 셀러 이커머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블로그나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세포마켓 판매자들을 위한 거래 서비스네요. TMM은 7월 현재 5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세포마켓 주요 거래 플랫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크래프타는 이달 19일부터 TMM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래프타는 이달 19일부터 TMM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TMM 안에서 TMM 안심 결제 상품에 한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품 구매 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래프타 관계자는 개인 셀러형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페이와 결제형 형식으로 계약한 것은 TMM이 최초라면서 구매자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세포마켓 규모는 항상 제가 이 시장 규모를 중요시하는데 사업자 등록 포함해서입니다. 2020년에서 21년 연간 약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는 국내 온라인 쇼핑 약 150조 원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가 150조 원이나 되네요. 150조. 국내 총생산은 지금 기준으로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GDP가 2,000조인데 온라인 쇼핑은 15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는 이제 수출 수입 순수출하고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이런 거 보면 개인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50% 되나요? 우리나라 개인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40%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0조에서 40%면 800조. 800조에 한 150조 정도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네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외산 장악한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한국 기업으로 영토를 넓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뭔가 전혀 모르던 분야이다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외산이 장악한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국내 바이오 시장이 커지자 후발주자가 진입하고 있고요. LX 판토스랑 바이오 의약품 시장 공략 속도 서모랩 코리아 PAAS 적용 솔루션 차별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켄 그리고 엠바이로테이너 그리고 쉔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들이 도전장을 냈다. 국내에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위탁 생산 CDMO 기업이 다수 성장함에 따라 콜드체인 기업들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하긴 뭐 송도에서 그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픽스 등등 엄청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제대로 유통을 하는 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나 봅니다. 18위 업계에 따르면 LX 판토스, 서머랩 코리아 등 국내외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제품 특성마다 다르지만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 수요가 높고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이 mRNA 특성 때문에 영하 70도 이하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저온 유통이 필요한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전량 폐기한 사례도 있다. 이거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의약품 생산부터 출하, 유통,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제어, 충격 방지 등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이 요구되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 환경이 요구되는 다른 의약품까지 유통 콜드체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료도 이 냉장, 냉동 이런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쪽은 콜드체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아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네요. 국내 항공 수출 물동량 1위인 LX 판토스는 작년 글로벌 헬스케어 영업 조직을 꾸리고 국내외 바이오 의약품 기업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LX 판토스가 국내 항공 수출 물동량 1위네요. 이 이름이 옛날에 버만 판토스였다가 LG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그 고건무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또 계열 분리하면서 LX 그룹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LX 판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항공 수출 물동량 1위네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3에서 처음 대규모 부스를 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는 데 나섰는데 오는 10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제약 부문 전시회 CPHI에도 처음 부스를 내고 글로벌 영업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LX 판토스는 콜드체인 용기, 냉매,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외 30여 개 기업과 협력해서 고객사에 최적화한 맞춤형 용기와 솔루션을 제안하고요. 다양한 후보 물질과 임상 제품 특성에 맞는 콜드체인 용기와 솔루션을 고객사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LX 판토스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국내 물류사 중 유일하게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인정하는 콜드체인 국제인증,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하고 CEIV 파마네요 이름이. 그리고 신선화물 항공운송 품질 인증 CEIV 프레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물류사 중 유일하네요. 미국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GDP 인증도 획득했네요. LX 판토스 관계자는 글로벌 360개 지역에서 견고하게 쌓은 네트워크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이 많지만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대체하는 친환경 패키징 제공기업 서머랩 코리아는
바이오 의약품에 특화한 콜드체인 용기인 스마트 큐브와 디지털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머랩 코리아는 아마 비상장이겠죠.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없습니다. LX 판토스는 지금 LX를 쳤는데 LX 판토스가 안 나오네요. 이게 아직까지 비상장인가 봅니다. LX 홀딩스 안에 아마 들어가 있나 봅니다. 네, 안 나오네요. 그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어플라이드 HBM 만드는 이종 직접 반도체 장비 대거 출시. 요 기사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이 오늘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요. 왜 빠지나 했더니 요 기사가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즘 하이닉스가 이제 잘 나가는 이유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HBM3를 내년에나 돼야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HBM3를 만드는 이종 직접 반도체 장비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대거 공급하나 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종 직접 HI 핵심 장비를 대거 출시했다. 이종 직접은 서로 다른 반도체를 결합하고 칩 제품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최근 급부상한 고대역 폭 메모리 등 2.5D 및 3D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고요. 어플라이드는 인세프라 SICN 증착 시스템과 카탈리스트 CMP 솔루션과 프로듀스 인비아 2 CBD 시스템, 엔듀라 벤티라 2 PBD 시스템과 프로듀스 아빌라 PCBD 시스템 등 반도체 장비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네요.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과 DSB 최신 기술을 녹여낸 것이 특징이네요. 정확하게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반도체 칩이나 웨이퍼 간 저항이 적은 구리 소재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과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를 전극으로 연결하는 TSB가 이종 직접 핵심 기술인데요. 기술 난도가 높아 일부 반도체 제조사만 반도체 제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하이브리드 본딩 신규 장비 중 인세프리아 SICN은 증착 장비로 웨이퍼와 웨이퍼를 잇는 구리가 보다 넓은 면적에 안정적으로 결합되도록 실리콘 탄소 질화물, 그래서 이 SI가 실리콘이고 탄소 질화물 CN 해서 이 질화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탈리스트 CMP 솔루션은 결합되는 구리 표면 강도를 떨어뜨리는 에어 갭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결합되는 구리 표면, 우리도 그 차 유리창에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중간중간에 막 에어 갭이 생기죠. 이런 걸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플라이드 이종 직접 칩 기술 쭉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굉장히 난해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Technologies enable
Heterogeneous Integration, HAI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이종 집적. 그래서 저도 이종이니까 헤트로 뭔가 보다 싶었는데 Heterogeneous Integration. 요 말에 이니셜을 따온 게 HI네요. 어플라이드는 TSB 분야에서도 신기술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고요. 프로듀스 인비아 2CBD는 특수 증착 기술을 활용해서 원자층 증착보다 높은 생산성을 제공한답니다. 웨이프당 TSB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엔듀라 벤츄라 2 PVD 시스템과 프로듀스 아빌라 PECVD는 각각 금속 TSB 와이어 증착 제어를 향상시키고 초저온에서 고속으로 TSB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네요. 이번 제품 출시는 2.5D와 3D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요. 최근 HBM 등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과 TSB 장비를 도입하려는 반도체 제조사도 늘었기 때문이다.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칩렛 등 반도체끼리 연결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종 집접을 위한 반도체 장비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리플이 증권이고 또는 증권이 아닌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리플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다들 환호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증권이면 미국의 SEC로부터 이제 감독을 받게 되고, 감독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과 규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김경환 이 변호사께서는 리플이 증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2020년 12월 22일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플 랩스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네요. 2013년 이래 리플 랩스는 리플을 146억 개 그리고 13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발행. 이 과정에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리플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요.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에 대한 판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분류하면 7억 2천만 달러의 리플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문서 계약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고, 7억 5천만 달러의 리플은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뉴욕 지방 법원은 이들을 달리 판단하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은 하위 테스트, 하위가 뭐 낮다는 게 아니라 HOWEY 테스트, 하위 테스트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봤네요. 똑같은 리플인데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하위 테스트란 공동의 사업에 대한 돈의 투자가 있고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75년 전 이론이라고 합니다. 리플 랩스는 하위 테스트가 아닌 필수 요소 테스트, essential ingredient 테스트라고 주장을 했는데, 필수 요소 테스트란
투자계약증권에는 투자자와 발행인 사이의 계약의 존재, 판매 이후 발행인의 특정 행동을 취할 의무의 존재, 이익을 분배받을 투자자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인데, 뉴욕지방법원은 하위 테스트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어렵습니다. 그죠? 한편 뉴욕지방법원은 하위 테스트를 상세하게 적용하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은 집합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공동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법정 화폐 등으로 구매하였기에 돈의 투자도 있었으며,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걸 리플을 살 때 법정 화폐, 그냥 뭐 달러 같은 걸로 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같은 형태의 리플을 받았기 때문에 각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은 리플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소비 용도로 리플을 구매한 게 아니라 투자 용도로 구매했고, 일부 계약에서는 락업 조항이나 재판매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반면 뉴욕 지방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관여된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 판매에 대해서는 달리 보았는데, 투자용으로 리플을 구매하였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하위 테스트 중 3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을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자를 알 수 없는 형태의 거래를 하며 투자 용도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을 구매하긴 하나 그게 타인의 노력에 따른 기대로부터 파생되지 않으며, 일부 일반 투자자들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긴 하지만 리플랩스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약속에 따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는 3요건에서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테라, 위믹스 등에 대한 증권서 논의가 있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은 현재 1심 단계로서 향후 항소도 예상되는 등 법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성에 대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강공이 한풀 꺾이는 계기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내용이 어렵긴 한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SEC가 공격을 하고 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충 좀 그래도 알 수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게 보너스 기사긴 한데요.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 경력. 제가 전자신문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이 앞부분만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어느 기업의 맥락 있는 선택 제목이고요. 컨텍스트 요 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텍스트의 구조나 텍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뭔가와 관련된 설정이나 배경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런 탓인지 맥락이나 문맥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줄기 맥자가 쓰인 걸 보면 엉뚱한 줄기를 잡고 잎사귀를 훑어야 소득 없다는 얘기를 하려 했던 듯도 싶다. 혁신의 특징에 뭐가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혁신 기업을 산다, 뭐 맨날 그러는데, 이게 혁신을 빙자한 혁신 짝퉁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혁신의 특징에 뭐가 있을까? 누구든 뭔가를 떠올리겠지만 공통된 것 중 하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겠다. 그래요? 다양성?
개중엔 독창적이어서 한참을 보고서도 그 속에 담은 원리를 깨닫기 쉽지 않다. 실상 도요타 생산 방식이란 걸 많은 기업이 견학 후에 해보았지만 별반 자기 것으로 만든 곳은 없다. 옛날에 이제 도요타의 JIT 생산 방식을 아마 얘기한 거겠죠. 견학은 했지만 실제로 그 도요타의 JIT 시스템처럼 이런 만든 곳이 적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도요타에겐 임시 방편을 해법으로 들고 갔으니 그럴 만도 하다고 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다. 뺏겨서 하기에는 난해한 독창 말이다. 마이카와 제작소는 1924년 도쿄에서 설립이 됐고요. 설립자 기사쿠 마이카와는 와세다대 이공학부를 졸업했는데 당시 실업계로선 드문 엘리트 엔지니어였던 셈이다. 거기다 진작부터 사회사업에 관심을 뒀고 그가 만든 와케이주쿠라 불린 기숙사는 4명의 총리를 배출했으나 그를 그만한 사업가라 지부할 일은 아니지 싶다. 마이카와 제작소는 산업용 냉동고를 제조했는데 마이콤이란 브랜드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1998년쯤에는 일본에서 수출되는 산업용 냉동고의 90%가 마이카와 것이었고 이 브랜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르렀네요. 그러니 이 기업을 그렇고 그런 사업체로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그런데 이곳엔 한 가지 유별난 운영 방식이 있었는데 독립기업이라 불리는 작은 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각 기업엔 고작 평균 25명 내의 직원이 있고 생산 기술 시장 특성에 따라 사업이 구분된 모기업이라는 게 없으니 자립 운영이 기본이었다. 이러니 총 직원 수는 2,500명 정도에 법인은 일본에 80개, 해외에 23개가 설립되어 있었고요. 물론 58개는 지역별 고객 서비스 영업을 특정 고객 범주로 나눠진 20개가 포함된 숫자지만 경영상식에서는 한참 벗어난 듯 보였다. 아무리 독립기업들이 마이카와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지만 구멍가게도 아닌데 말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던 것일까? 우선 직원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게 우선이었고 제조, 판매, 서비스, 심지어 디자인과 회계까지 포함해 말이다. 즉 마이카와에서 직원이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되 뭔가는 자신의 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제너럴리스트란 자의식도 갖고 있었다. 요게 핵심이네요.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소규모 법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더 효율성을 향상시킬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마디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손에서 뭐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된 작은 독립기업들은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됐고 고객을 경험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수월한 도구가 됐다. 고객과 일체성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라는 취지도 있었다. 거기다 이런 작은 조직과 다중 역할은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고 맥락과 배경하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더 적합했다. 그렇게 마이카와 직원들은 총체성 속에 자신의 역할이란 걸 찾고 이곳의 문화이자 이 나누어진 조직의 작동 원리가 됐다고 합니다. 컨텍스트에 유사한 단어에 밀유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마당장자와도 통하는 구석이 있다. 아무리 서양에서 가져오되 결국 자기 것을 만든다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기업은 자신의 맥락에서 해법을 심화시킨 셈이었다. 네. 항상 이 칼럼을 읽다 보면 큰 인사이트가 느껴지면서도 하나하나 보면 좀 내용이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 혁신의 특징 속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이유를 알겠네요. 총체적인 기업이라는 큰 총체적인
그 기업의 그런 어떤 목표, 비전을 향해 가면서도 그 안에서 각각 구성원들의 역할 발휘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읽으려고 했더니 7분이 지났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